자, 이번에요. 페이지 94에 있는 거 한번 문제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해도차를 이용해 가지고요. 혼합물을 분리해 주는 것입니다. 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염화나트륨 30g과 질산나트륨 100g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혼합물에는요. 염화나트륨이 30g 그리고 질산나트륨이 100g 들어 있습니다. 즉 용매인 물은요 100g 60도씨인데요. 여기 표에서 보면은 100g 60도씨에서 최대 녹을 수 있는 염화나트륨의 양은 37g 그리고 123.7g입니다. 자, 이거를 0도씨로 냉각시켜 주는데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0도씨에서 냉각하는 이 양입니다. 다시 한번 염화나트륨은 최대 35.6g 녹을 수가 있고요. 질산나트륨은 73g 녹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여기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것 양 비교해 볼게요. 자, 처음에 60도씨에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최대 녹을 수 있는 양보다 작고 100도씨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보다 작습니다. 즉 최대의 양보다 적은 거 불포화 용액이었어요. 석출되는 게 없겠죠. 자, 이번에는 냉각시켰을 때 한번 볼까요? 최대 35.6g의 염화나트륨이 녹을 수 있는데 내 거는 불포화 용액 그리고 최대 73g 녹을 수 있는데 나는 100g 있으니까 과포화 용액. 여기서는 염화나트륨은 불포화 그리고 질산나트륨은 과포화입니다. 즉 과포화는 과식한 거라서 토할 수 있다고 했고 과식해서 토하는 거 뭐라고 했어요? 바로 석출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빼주면 됩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양에서 0도씨로 냉각시켰을 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 빼주면 27g이 석출이 되겠죠. 그래서 석출되는 것은 과포화였던 질산나트륨 27g 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제도 마찬가지죠. 유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현재 질산칼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85g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황산굴이 18g이 있는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이거 80도씨 물 100g에서 녹여 있는 상태고요. 이거를 20도씨로 냉각시켰을 때 질산 칼륨은요 20도씨에서 최대 31.9g 녹고 황산구리는 20g 녹습니다. 비교를 해보면요 질산칼륨은 최대 녹을 수 있는 양보다 많고 황산구리는 적습니다. 즉 이것은 과포화 용액, 이것은 불포화니까 과포화, 과식하는 게 석출이 되겠죠. 그렇다면 질산칼륨이 석출된다라는 것까지 우선 알게 됐고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양에서 최대 녹을 수 있는 양 빼주면 석출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85g 빼기 31.9g이니까요. 빼주면은 53.1g이 되겠죠.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물의 질량이 100g이 아닌 경우입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용매의 양이 100g이 아닐 때 용해도를 계산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염화나트륨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17g이 있고 질산나트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45g이 있는 혼합물인데요. 어디냐면 용매가 물 50g 반으로 줄었네요. 그 다음에 40도씨래요. 이것을 20도씨로 냉각을 한다고 합니다. 좀 여기다가 크게 써볼게요. 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50g에 40도씨를요 20도씨로 냉각한다. 자, 그러면 원래 물 100g일 때를 한번 볼까요? 물 100g일 때는 40도씨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게 36.4g이었고요. 이게 바로 질산 나트륨 염화나트륨 그리고
질산 나트륨은요, 물 100g일 때 최대 여기를 보면요, 104.1g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 50g이니까요. 용매가 반으로 줄면 녹을 수 있는 용질도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18.2g 최대로 녹을 수 있고 여기는 52.05g 최대 녹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게 20도씨로 냉각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20도씨 여기죠? 네. 최대 녹을 수 있는 용질의 반이니까요. 17. 여기는 45 그리고 여기는 43.65 이렇게 녹을 수가 있겠네요. 17.45가 아니라 9죠.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최대로 가지고 있는 이 용액은요. 용해도에서 비교를 해보면 50g 물에서 20도씨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것보단 작고 여기 질산 나트륨요. 내가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이 있네요. 그렇다면 염화 나트륨은 불포화 그리고 질산 나트륨은 과포화가 되겠죠. 과포화는 과식이 되니까 석출돼서 나오니까요. 45g 빼기 43.65g을 해주면요. 나오는 거 질산 나트륨 1.35g이 석출돼서 나온다라고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래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염화 나트륨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염화 나트륨은 10g 있고요. 붕산은 5g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섞여 있는 혼합물 60g, 물 50g, 용매의 양이 반이 줄었습니다. 이것을 20도씨로 냉각했대요. 물 50g, 그리고 20도씨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염화 나트륨과 붕산에 보면요. 20도씨일 때 염화 나트륨 용매가 반으로 됐으니까 역시 이것도 반으로 줄겠죠. 17.95g 최대로 녹을 수 있고요. 붕산은 2.5g 최대로 녹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거 비교를 해보니 얘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보다 작고 붕산은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보다 크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불포화, 이것은 과포화니까 과식한 게 토해 져서 나오겠죠. 그렇다면 붕산이 석출돼서 나오고요. 붕산 5g에서 최대 녹을 수 있는 거 빼주니까 2.5g이 석출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수권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권.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건데요. 지국의 구성 요소 5가지가 있는데 지각을 구성하는 지권, 공기가 있는 기권, 그리고 우리 살아가고 있는 생물이 있는 생물권, 그리고 지구 밖에 있는 외권, 그리고 지구에 있는 물로 되어 있는 수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수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 있는 이 수권은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수권이란, 지구에서 말하는 수권이란 무엇일까요? 수권이라는 것은요, 지구의 표면에 분포하는 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의 표면에 분포하는 물. 지구 표면은요, 약 70% 정도 물로 덮여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기 지구 밖에서 지구를 바라봤을 때 지구가 파랗게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지구를 덮고 있는 물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수권은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수권의 구성은요, 지구에서 물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차지할까요? 바로 해수입니다. 즉, 바닷물은요, 지구에서 약 97.47%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구를 구성하는 것은요, 바닷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바닷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 짜지 않는 물을요, 다른 말로 담수라고 하는데, 이 담수는 지구의 약 2.53% 매우 적은 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구에서 짜지 않는 이 물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바로 빙하, 극지방에 있는 빙하나 혹은 지하수, 혹은 호수나 하천수 이런 것들을 바로 담수라고 해요. 해수와 담수의 분포도를 보면요. 당연히 해수는요. 지구의 수권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담수는 빙하입니다. 그 다음 지하수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강이나 혹은 호수, 그리고 가장 적은 양으로는요, 대기에 수증기가 있습니다.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해수는요, 바닷물이기 때문에 매우 짠맛을 내고 있고요. 육지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지구 안에 있는 수권을 구성하는 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빙하에서부터 수증기는요, 짜지 않는 맛이기 때문에 담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즉 육지의 물이입니다. 자, 빙하는요, 극지방 같은데 혹은 고산지대에 분포하고 있고요. 눈이 쌓여서 굳어진 고체의 물입니다. 지하수는요, 지하의 지층이나 혹은 암석 사이에 빈틈으로 채우거나 흐르는 물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로 이런 것들은 빈물이 지하로 스며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강이나 호수는요, 지표를 흐르거나 혹은 고인물인데요. 매우 적은 양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지구에 있는 수권들은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수권의 역할을 볼게요. 첫 번째, 지구의 기후를 유지해 줍니다. 지구 기후 유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물은요, 비열이 매우 큰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즉, 물이 1kg을 1도씨 올리는 데는 매우 큰 열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로 대부분이 덮여 있는 지구의 온도가 1도씩 오르기 위해서는 매우 큰 열량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는 쉽게 높아지거나 쉽게 낮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로 덮여 있는 지구는요, 항상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당연히 생명체 유지가 되겠죠. 인간은 하루라도 물을 일정 동안 마시지 않게 된다면요, 이 시간이 꾸준히 쌓이게 되면 굉장히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는 게 인간만 있을까요? 아니죠. 동물과 식물도 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명체의 기본인 물을 제공해 주는 것, 바로 수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겠죠. 자, 세 번째로는요, 지구의 지형을 변화시키고요. 지구의 지형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지표면의 모양 또한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을 운반해 주는데요. 자, 지구가 있을 때 지구의 고도상 적도 부근은 매우 뜨거운데, 이때 해수를 통해서 적도 부근의 뜨거운 물이요, 고위도 지방으로 흐르게 됩니다. 물만 흐르는 게 아니라 이때 고위도 지방으로 열도 함께 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열 운반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수권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권의 활용. 어떻게 우리는 수권을 이용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수자원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이 수자원은요, 다시 말하면은 물의 자원, 즉 자원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 바로 이게 수자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수력발전과 그리고 조력발전소가 있잖아요. 자, 수력발전은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은 물의 위치 에너지가 바뀌면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터빈을 돌려 전기를 발생하고, 조력발전소는 물이 밀려오는 밀물에 물을 가다 두었다가 물을 흘러보냄으로써 이 힘에 의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발생할 수 있는 발전소들을 이야기를 하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물을 통해서 운반을 할 수 있는 운하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운송수단으로서도 이용이 되고, 또 서핑을 하거나 혹은 바닷가에서의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물은 우리의 생활에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담수는요, 주로 호수나 하천을 이용하는 물인데요. 이 물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요, 이 물뿐만 아니라 지하수를 활용한다고 해도 이 물은 수권에서 0.77%, 즉 1%도 안 되는 매우 적은 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고갈될 수 있다라는 위험이 항상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해수를 사용되지 않는 걸까요? 해수는요, 매우 짜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하려면 이 짠 것을 없애야 돼요. 그리고 빙하는요, 극지방에 있고 얼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이걸 다 녹여야 되는데 너무나 큰 에너지가 소비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담수를 아껴서 사용하거나 혹은 해수를 담수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담수의 공급량을 늘려야 합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수자원은요, 우리 생활에서 어떤 용도로 이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의 용도인데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농업용수, 그리고 유지용수, 생활용수, 그리고 공업용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각각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농업용수부터 볼게요. 농업용수는요, 말 그대로 농업을 할 때 사용되는 물을 이야기를 하는데, 농업활동에 사용되는 물, 농사를 짓거나 뿐만 아니라 농사에 필요한 가축을 키울 때 사용되는 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직접 재배해서 쌀을 재배해서 먹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는요, 이 농업용수로 물을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가장 많이 활용. 다음 유지용수를 볼게요. 유지용수는 말 그대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수인데요. 하천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요, 일정한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을 바로 유지용수라고 해요. 자, 그래서
항상 일정한 양 이상의 물이 있어야 하천이 유지가 되겠죠? 네, 항상 일정한 양 이상의 물이 있어야 하천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지용수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생활용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생활에 필요한 용수를 뜻하는 건데요. 자, 우리 일상생활에 쓰이는 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생활에 쓰이는 물. 예를 들면 요리를 할 때 우리 물 쓰죠. 라면 물 끓일 때 물 쓰고요. 빨래할 때도 당연히 물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우리 샤워할 때도 물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을 바로 생활용수다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공업용수가 있는데, 공업용수는요, 말 그대로 산업활동에 사용되는 물입니다. 산업 활동에 쓰이는 물. 공장에서 제품을 처리하거나 혹은 제품을 냉각할 때 냉각용으로도 사용되고요. 혹은 제품을 세정할 때, 닦을 때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바로 공업용수라고 합니다. 자, 다음 수자원의 가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사용되는 물은요,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인간의 삶 전반에서 사용되기 때문에요, 매우 가치 있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산업화가 진행되면서요, 인구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산업이 발달이 되면서 급격하게 물 사용이 증가가 됐습니다. 공급되고 담수로 활용할 수 있는 물은 한정적인데, 인구 증가와 산업의 발달로 물의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다 보니까요,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한번 적어 볼게요. 수자원의 양은 일정한데요. 물 사용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물의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 하다가 인간은 지하수를 개발하자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하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왜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했을까요? 지하수의 가치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요, 지하수의 장점을 본다면 담수 중에서 두 번째로 양이 많다고 했습니다. 담수 중 두 번째로 양이 많다. 담수라는 것은 짜지 않는 물이라고 했고, 짜지 않는 물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빙하라고 했어요. 근데 빙하 다음으로 지하수는요, 가장 많은 양이 있고요. 비가 내리면은 집안에 고여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비만 온다면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물이 바로 이 지하수가 됩니다. 이 지하수 어떻게 활용될 수 있나 봤더니요, 지하수는요, 식수로도 이용이 되고요. 우리 마시는 생수 지하수에서 많이 가져오죠. 그 다음에 농업용수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지 지하수도 물론 지속적으로 가능하지만 공급량에 비해서 우리 사용하는 양이 많아지게 된다면 이것도 고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가 오지 않은 이 지역에는 또 지하수가 말라서, 가뭄 지역에는요, 지하수가 말라서 고갈될 수 있는 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개발이 되게 된다면 지반이 침하가 되면서 지하수가 고일 수 있는 땅이 사라지면 지하수가 고일 수 없어서 지하수를 만들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가뭄이 오게 되거나 이렇다면 지하수가 고갈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고갈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수 개발하는 것뿐 아니라 수자원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폐수시설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폐수시설을 강화시켜서요. 나쁜 오염수가 하천에 흘러내리는 것을 막아야지 깨끗한 하천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즉 오염물도 제한을 하고요. 자, 그리고 수자원의 공급을 늘려야겠죠. 예를 들려서 지금도 열심히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짠 바닷물을요 담수화시키는 것, 그리고 댐을 건설하거나 빗물을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모두 다 수자원 관리에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담수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해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의 특성 중에서 해수의 온도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해수의 온도. 우리는 주로 해수의 표층, 수온, 분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해수의 표층, 수온, 분포. 자, 이러한 해수의 표층, 수온, 분포는요, 위도나 계절에 따라서 해수의 표층 수온, 즉 겉의 수온이 다릅니다. 위도나 계절에 따라 해수의 표층 수온이 다르답니다. 표층 수온이 다름. 자, 우선 지구를 보면요. 지구는 이렇게 자전축을 중심으로 생겼고요. 가운데 적도가 있습니다. 적도는 태양과의 고도에 의해서 가장 뜨거운 날씨를 가지고 있는데요. 적도에서부터 0도로 위도가 시작이 되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위도가 커지기 때문에요. 0도인 적도가 작다 해서 저위도 지방, 그리고 극지방은 위도가 크기 때문에 고위도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있는 이쪽은 즉 중위도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남극은요 고위도, 그 다음에 이 중간은 중위도, 이렇게 지역별로 위도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렇게 해수는 흐르게 되고요. 자, 첫 번째로 특징은 태양의 고도에 의해서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는 적도는요, 고위도인 이 극지방보다 해수의 표층 수온이 당연히 높겠죠. 저위도가 고위도보다 해수의 표층 수온이 높다. 태양 에너지를 더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것도 이유를 적어 볼까요? 태양의 극지방으로 갈수록요 고도가 낮아져 태양의 에너지 양이,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 양이 적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계절의 영향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름철에 표층 수온이 겨울보다 높다.
즉 여름에 바닷물이 더 뜨겁다라는 뜻인데요. 이 이유도 바로 여름에 태양 복사 에너지를요, 더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복사 에너지를 더 많이 받기 때문. 그래서 저위도 지방일수록 그리고 여름일수록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표층 수온이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이 연직이라는 것은요, 수직으로 내려가는 것을 뜻하는데요. 즉 바닷물이 이렇게 있을 때 연직 방향, 수직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요, 수온의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즉 수온, 바닷물의 온도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닷물은요, 깊이에 따라 수온이 다릅니다. 왜 깊이에 따라 바닷물의 온도가 달라질까요? 자,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바닷물의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이 태양 에너지는요, 바다 수심으로부터 100m 이내는 흡수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태양 에너지는요, 수심 300m 이상이 되면요, 더 이상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도달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는요, 각 몇 미터씩 층마다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에 영향을 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알아봤던 태양 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람이 있습니다. 깊이가 깊어질수록요, 태양 에너지가 도달되는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는 적어지고요. 또 바람도 마찬가지로 깊이가 깊어질수록 영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자, X축은 수온으로 나타내고요. 섭씨 몇 도씨 몇 도씨로 나타내 보게요. 그리고 Y축은 바닷물의 깊이입니다. 미터의 단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바다는 이렇게 바다가 있는 모양입니다. 바다의 깊이에 따라서 어떻게 수온 분포가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바다 표면은요, 태양의 에너지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바람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바람. 보통의 해수의 온도는요, 약 15도와 20도 사이 한 이쯤에서 표면 온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가 되는데요. 태양과 바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것을 바로 혼합층이라고 합니다. 깊이 내려갈수록 점점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게 되면서요, 따뜻했던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온이 낮아지게 되는 것을요, 바로 수온 낮아진다 라고 해서 수온이 약해지는 수온 약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과 바람의 영향이 도달하지 않아
낮은 온도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 층을 바로 심해층이라고 합니다. 혼합층은 깊이가요. 바다 150m까지 이어지고요. 수온약층은요. 약 1000m까지, 그리고 1000m 이하로부터는 심해층이라고 합니다. 이때 심해층은요. 약 4도씨 정도로 온도가 유지가 됩니다. 자, 혼합층 특징부터 한번 볼게요. 혼합층은요. 대부분 태양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매우 가깝게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태양 에너지를 흡수한다. 자, 그리고 바람과도 직접적으로 닿아 있죠.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람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 바람은요, 이 바닷물을 골고루 섞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혼합층은 이렇게 서로 잘 섞이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여기에서 바람에 의해 해수가 고르게 섞인다. 때문에 바람이 강할수록요, 이 섞여지는 이 혼합층은 두꺼워집니다. 바람이 강할수록 혼합층은 두꺼워진다. 자, 두 번째로는요,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수온약층입니다. 네, 태양 에너지가 이쪽에선 영향을 받지만 점점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온이 급격히 감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따뜻한 물은 위쪽에 있고요. 차가운 물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물이 따뜻하다면 밀도가 낮아져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것은 밀도가 높아 아래로 가면 이 따뜻하고 차가운 사이로 대류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수온약층에서는 반대로 따뜻한 물이 이미 위에 있고 차가운 물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이 해수가 흐름이 없어지게 되고요. 흐름이 없다 보니까 해수가 움직이지 않는 매우 안정한 층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특징 중 하나, 이 수온약층은요, 위에 혼합층과 아래 심해층이 있는데, 이 수온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에너지나 혹은 물질 교환을 차단시킵니다.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 에너지 교환과 혹은 물질 교환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아래에 있는 심해층을 보도록 할게요. 심해층은요, 자, 여기서 보면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하고 대류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수온이 낮습니다. 표준 수온은요, 위도와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지만 이 심해층은요,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받지 않다 보기 때문에 위도와 계절에 상관없이
수온이 항상 일정한데요. 약 4도씨로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심해층은요, 해수의 거의 80%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해수의 표층 수온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위도와 계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각 위도별로 어떻게 표층 수온이 달라지는지 위도별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연직 수온 분포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지구를 자전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겼고, 여기 적도 지방이 있습니다. 적도가 있고 여기는 극지방, 북극과 남극이 있죠. 위도는 적도에서부터 0이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적도는 저위도 지방이라고도 하고 극지방은 고위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를 중간쯤 위도라 해서 중위도라고 했고요. 바로 우리나라가 이 중위도에 속해 있죠. 자, 그렇다면 그래프로 살펴볼 건데 역시나 X축은 온도를 나타냅니다. 수온을 나타내고요. 섭씨 온도로 나타낼 거고요. Y축은 깊이입니다. 바닷물의 깊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에다가 써볼게요. 10도 그리고 20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선 저위도 지방, 즉 적도 지방부터 볼게요. 저위도 지방은요, 태양의 고도에 의해서 가장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다 보니 바닷물의 표면의 온도가, 여기 이렇게 바닷물이 있잖아요. 온도가 매우 따뜻하겠죠. 그래서 따뜻하게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따뜻하게 진 혼합물의 혼합층에서 시작이 되다가 수온 약층이 되면요. 수온 약층은 약 심해층까지 4도씨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점점 온도가 낮아지고 심해층부터는 이렇게 온도가 다시 변함없이 일정해집니다. 바로 이게 저위도 지방이었습니다. 저위도 지방 특징 한번 볼게요. 자, 표층 수온이 가장 높다. 겉에 바닷물이 제일 온도가 높다. 표층 수온이 높다. 그리고 바람이 잘 불지 않기 때문에 혼합층이 얇습니다. 각각의 특징 잘 봐주세요. 혼합층이 두껍지 않고 얇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중위도 지방 한번 볼게요. 바로 우리나라와도 비슷한데요. 중위도 지방은 적도 지방보다 태양열을 적게 받기 때문에,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적게 받기 때문에 표층 수온이 약간 낮겠죠. 그리고 자, 방향이 이렇게 불기 때문에 중위도 지방에서는요, 바람이 꽤 많이 붑니다. 바람에 의해서요, 혼합층이 매우 두껍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심해층까지 수온 약층이 나타납니다. 중위도 지방 특징을 적어보면 바람에 의해서 혼합층이 가장 두껍게 나타난다. 두껍게 나타난다. 자, 마지막으로 극지방을 보면요. 극지방은 매우 온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수온 약층이 없이 심해층까지 일정하게 바닷물이 온도가 되는데요. 바로 고위도에서는요,
표층 수온이 낮고 혼합층, 수온 약층의 층상 구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즉,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는 지역에서는 표층 수온이 높게 나타나고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중위도에서는 혼합층이 두껍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수의 층상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해수의 층상 구조. 층상 구조라는 것은 지금까지 알아봤던 혼합층, 그리고 수온 약층, 그리고 심해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층상 구조를 각 위도별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X축이 온도가 아니라 위도가 됩니다. 위도. 자, 그리고 Y축은 깊이가 되겠죠. 미터의 단위, 깊이. 죄송합니다. 자, 위도는 몇 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0도인 위도는 저위도이니까 적도 지방을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 30도, 60도 점점 올라가면 고위도가 됐고, 여기도 30, 위에다가 써볼까요? 30도, 60도, 즉 올라갈수록 고위도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혼합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합층은 중위도 지방에서 제일 깊게 나타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적도 지방에서는 나타나지만 얇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위도 지방에서는 거의 층상 구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이어주면 혼합층은 다음과 같은 층상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혼합층의 층상 구조가 되겠죠. 다음,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수온 약층은요,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수온 약층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다 심해층입니다. 그래서 극지방에서는 심해층, 혼합층, 수온 약층에 이러한 층상 구조가 없이 모두 다 심해층의 온도를 갖게 되겠죠.